8시간 동안 오줌도 안 싼다는데 엄마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 애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8살 이전에 3시간 동안 놀이에 몰입해 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 책상에 8시간 앉아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그 아이의 두뇌 속에서는 자기가 의미 있는 것에 대한 체험을 3시간에 한다는 걸 뭘 의미를 할까요? 이미 배고픔을 잊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무슨 얘기냐? 생리적인 욕구와 동물적인 욕구를 그 아이의 두뇌가 제어하는 것을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경험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놀이에 몰입을 못했던 애는 고등학교 때 반드시 성적이 떨어집니다. 왜? 공부에 몰입이 안 돼요. 그 두뇌 패턴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몰입을 못하는데요. 그냥 아니 제가 이거 터치를 하는 거가 아니고 그냥 진짜 내비두는데도 애가 몰입을 못하는 아이가 있잖아요. 자기 집에 몰입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애를 데리고 몇 군데나 돌아다녀 봤어요. 놀기 위해서. 소풍을 가고 몇 군데나 가요. 놀이동산이나 그런 어떤 다른 환경을 얼마나 제공을 해줬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모래장난을 할 수 있잖아요. 집에는 모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모래에 또 애완견 뭐 벌레가 있다고 또 모래 만지지 마 또 이래. 근데 제가 여기 공부 리스크 얘기했지만 리스크 없이 창의성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시골 환경이 좋은 이유가 그래서 10살 이전에는요 시골에서 키우는 게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자연과 함께 아이들은 자연의 자극을 받으면서 장시간 몰입할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장난감을 가지고 장시간 몰입 못합니다. 절대로. 장난감은 장시간 몰입을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새 장난감으로 바꿔야지 장난감 회사가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조금 놀고 실증이 나게 돼 있고, 자 그것을 잘 이용한 게 그 또봇 같은 건데 로봇끼리 결합시키는 게 있어요. 얘가 질리는 걸 알고 있거든 로봇 회사가. 근데 우리 회사 장난감을 계속 샀으면 좋겠어. 그럼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 질릴만 할 때 뭔가를 결합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 로봇을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그렇게 돈을 버는 거죠. 자본주의 굉장히 영리합니다. 생각보다. 다 알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장사가 된다라는 거를. 근데 단품 장난감의 특성은 장난감을 빨리 바꾸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애들의 몰입을 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품 장난감에 어렸을 때 빠졌던 애들은 성인이 됐을 때 어떤 인간이 될까요? 충동 구매하는 인간이 됩니다. 과소비형 인간이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감은 가소성이 있는 게 좋다라고 하거든요. 형태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무리 가지고 놀아도 얘가 그 변화성이 무궁무진한 것. 그래야지 3시간 이상 가지고 놀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것들이 어머니 집에 있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있는지.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애들이 몰입을 안 하는 거고, 그게 없는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몰입하는 것을 8살 이전에 체험을 못 하는 거고, 8살 이전에 체험을 못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에 몰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기가 그럴 만한 환경을 제공해 줬냐 이거예요, 애들한테. 그거예요. 그래서 과정체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3시간 이상 어떤 놀이에 몰입한다는 것은 가소성 놀이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장시간 학습 몰입으로 그렇게 진화를 하거든요. 그게 사이클을 체험하는 겁니다. 전체 과정을 체험하는 건데, 일주일 전에 가지고 놀았던 나의 장난감 조각은 어디 갔을까? 이게 뭐냐면, 이 추리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추론적 지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결국 화용론 쪽으로 가는데, 이 화용론이 뭐냐면, 이제 그 아이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장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 경험은 문장을 만드는 능력을 만드는 거고요. 낙서하고 한자 교육은 이미지를 감별하는 능력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는 이미지 감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감별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은 고양이와 강아지는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뭘 구분을 못하고 있느냐? 예쁜 고양이와 못생긴 고양이를 구분을 못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예쁜 고양이와 못생긴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 이미지의 아주 작은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고요. 아주 그 유능한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미술관 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주는 힘을 너무나 예민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까먹었는데 좋은 그림을 보면 기절을 하는 신드롬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에 감동을 받는 순간 체내에 막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어디 가다가 막 쓰러져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예술계에서 종사를 해요. 왜냐면 이미지를 감별하는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바로 거기까지 진화하려면은 최소한 100년 정도 걸릴 거란 얘기죠. 하지만 언어의 뉘앙스를 파악하고 3,000가지의 언어를 통번역하는 거는 비교적 빨리 정복된다는 겁니다. 빨리.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낙서하고 이 그림지각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실업자가 될 확률을 줄여줄 수 있다 이거예요. 2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가요. 지금 10살이다. 그러면은 가장 이 애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시기는 40년 후예요. 인간은 50대에 돈을 가장 많이 쓴대요. 50대. 왜냐면은 자기 자식들이 시집장가 가야 되고 유학 가야 되고 막 이런 시기인 거예요. 폭발적으로 돈을 쓰게 되는 겁니다. 55세경에. 그래서 인간의 성공은요. 55세에 얼마만큼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로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그 성공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힘들어요. 55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자식이 5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된다. 혹시 아냐? 45세 창업을 해서 10년 만에 대기업을 만들지. 지금 명문대 이런 데 너무 목매달지 말아라.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명문대 나와도 실업자가 될 확률은 많아지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출신 중에요. 자기 전공을 살리는 사람은 한 25%밖에 안 된대요. 75%는 딴짓하고 있어요. 자기 전공 못 살리. 무슨 얘기냐? 그냥 벌어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근근히. 학원 선생하고 이런 식으로. 그나마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미래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근근히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부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부업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걸 하라고 해요. 왜냐면 엄마들이 의미 있는 두뇌를 갖기 위해서는 조금 귀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희망과 돈을 도축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그걸 찾아야지. 지금 남편이 벌어다준 돈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뭔가 자기 부업을 하든 뭐를 하든 또는 너무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취미생활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만이 자기 두뇌를 창의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보여줬던 그림 엄마의 두뇌를 자식은 두뇌를 닮을 확률이 높다. 그대로 닮을 확률이 높다. 엄마의 두뇌가 현재 살아있지 않는데 자식의 두뇌를 야, 넌 왜 이렇게 죽어있어? 넌 왜 이렇게 틀린 문제를 만약 오답 노트도 안 하고 말이야? 너 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집중을 못하는 거니? 엄마는 집중하는 게 없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의 끝내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엄마가 밖에 딱 나가면서 선생님 저 개인 상담 좀 할게요.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상담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기뻐요. 아, 이 엄마가 내 강의를 이해했구나. 내 강의의 본질을 파악했구나. 나는 이제 과거에 이런 직장에 근무했었고 지금은 가정주부로 눌러 앉았는데 내가 여기서 뭘 집중하고 뭘 더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가게를 차리려면 내가 어떤 가게를 차려야 되느냐, 어떤 업종이 전망이 좋으냐, 제가 이제 그런 컨설팅도 해주거든요. 기업 사업 컨설팅도 했고, 워낙에 이제 다양하게 책을 보다 보니까 웬만한 사업 컨설팅 하는 사람보다 제가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기 분야만 알아서는요, 절대 컨설팅을 못 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학부모가, 엄마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아, 내 강의 전달에 실패했구나. 나가면서 이런 엄마가 있어요. 저 근데요, 저 키자니에 보낼까요 말까요? 키자니에 보낼까요 말까요? 이런 엄마가 있고, 또 어떤 엄마는 우리 애가 책만 좋아하는데 예체능도 좀 시켜야 되는데, 응? 힘들어요. 얘가 바이올린도 조금 하다 말고 피아노도 조금 하다 말고, 이게 제 강의를 전혀 이해 못한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지금 바벨 전략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바벨 전략은 뭐냐면 예체능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에 고수가 되게 만들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소설책을 좋아한다, 또는 판타지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예체능 중에 하나예요. 세상의 모든 판타지를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지금 피아노 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피아노 칠 시간이. 판타지 소설을 우리나라에 번역도 안 된 것조차 판타지 소설에 완전히 빠진 거야, 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작주의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작가의 책을 모두 읽는 것에 중독된 애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 시절 그렇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어떤 저자가 쓴 책을 다 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저자가 쓴 책을 갑자기 다 보고 싶어졌어요. 이제 그 작가한테 제가 빠졌어요. 번역이 안 되게 50%나 있는 거예요. 10권 중에 5권이 아직 원서로 있는 거예요. 저 원서 사봤잖아요. 원서 해외에서 구입해가지고 다 읽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 작가한테 빠져야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체험을 그 초등학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화 작가예요. 동화 작가한테 빠졌다고 치죠. 동화책이. 엄마, 나는 이 사람 그림이 너무 좋아. 검색을 해보니까 한 30%가 한국에 번역이 안 됐어. 외국 작가인데. 야, 그럼 이거 한국말로 번역 안 됐는데 아마존에서 사다 줄까? 엄마가? 사줘. 동화책이 딱 왔어요. 영어로 돼 있겠죠. 그죠? 거기서부터 영어 공부가 시작되는 겁니다. 송유근이가 그렇게 천재가 됐어요. 송유근이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빠가 요트, 모형 요트 좀 꽤 커요. 비싸요. 한 200만 원 하는 그런 건데, 한국에서 팔지 않는 장난감을 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요트를 조립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보니까 전부 영어야. 초등학생이 요트 조립 매뉴얼을 영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걸 조립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 그걸 접했잖아요. 금방 영어 마스터해요. 굉장히 빨라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하고 틀려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만약에 얘가 영어 사전을 찾았다. 엄청난, 왜냐면 두뇌 상태가, 그때 이제 제가 도쿄 가끔, 두뇌 상태가 보통 상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두뇌에서 보세요. 언제까지가 두뇌에서 가장 많은 포도당을 쓰냐면 10살까지예요. 그리고 좀 더 연장시켜 볼까요? 15세까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체험은요, 15세 이전에 상당한 고수가 되면 걔는 생존합니다. 15세 이전에 고수가 되면 인공지능이 따라갈 수 없는 정도의 창의성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15세가 넘어서 고수가 되려고 노력을 했다. 인공지능한테 따라잡힐 가능성이 많죠. 그게 바벨 전략이에요. 그게 바벨 전략. 그래서 제가 책에 빠져 있다는 그 엄마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봅니까? 골고루 본대요. 그러면 반드시 뭐를 점검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같은 수준을 계속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럼 책의 수준을 관리해줘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책의 수준은 뭐에서 차이가 나냐면 어휘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휘력.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오는 단어의 난이도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책에 빠진 애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관리해줘야 되는 것은 얘가 좋아하는 분야를 정확하게 간파를 한 다음에 약간 어휘력이 한 단계 높은 거를 권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력이 조금씩 발달할 수 있도록 해서 15세 이전에 얘 머릿속에는 수능 어휘 전체가 그러니까 대학 시험을 볼 정도의 전체 어휘가 자리 잡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이용해서 그 아이가 바이올린이라든가 악기에 빠졌다 그러면 그 한 악기에 상당한 실력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저는 바이올린이나 첼로보다는 기타를 원합니다. 기타. 왜 그러냐면 미래에는 공동체의 시대가 돼요. 문화 공동체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엔터테인먼트가 가능하거든요. 여흥을 즐길 수 있는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타, 드럼,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에서 쓰는 악기들 있잖아요. 드럼, 기타, 피아노는 좀 되죠. 왜냐면은 그 오르간, 전자 오르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가능. 근데 그런 것들을 안전빵으로 좀 해주는 게 좋다. 왜냐면 실업자가 됐을 때, 그다음 공예 같은 것도 안전빵이에요. 공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양초 공예도 있고 비누 공예도 있고 많잖아요. 목 공예도 있고 아르껍질 공예도 있고 이런 거. 그런 거에 아이들이 빠졌을 때는 냅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취업이 안 됐을 때. 예체능, 그래서 지금 바벨 전략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예체능에 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또 하나는 굉장히 최고급 어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창의성이 높은 체험을 많이 하도록 해주거나 이겁니다. 예체능, 최고의 어휘력, 창의성. 예를 들어서 얘를 발명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죠? 과학 실험을 계속 시킨다든지, 뭔가 건축가하고 건축가나 예술가 밑에서 도제식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겁니다. 일반 공교육에서는 창의성의 최고의 경지까지 못 올라가요. 먼저 가셔도 돼요. 네. 자, 일단 끊고 또 질문 받아야 되겠다.